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거의 즉사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정작 돌아가신 분의 어떤 생체 그것은 유리에 없다. 그러면은 이분은 왜 돌아가신 거냐 이 말이에요. (2006년 12월 25일) 성탄절 밤 9시경 전북 정읍시 칠보면 칠보 삼거리. 정읍 시청 공무원이었던 54세 김씨는 28살 둘째 아들이 운전하는 SUV 차량에 부인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라 라디오에선 캐럴이 나오고 있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노래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이들은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가 입원한 산부인과에 병문안을 다녀온 뒤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데 여자친구를 임신시킨 터라 아버지 김씨가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분위기가 좋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아들이 운전하는 SUV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부인인 51살 백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차량은 칠보 삼거리에 다다르자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추돌하며 멈춰섰습니다. 마침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었던 승용차가 앞에 있었고 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한순간의 충격이 컸던 것일까 세 사람은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어머니는 무사했는데 문제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 김씨였습니다. 당시 SUV 차량 조수석 쪽 앞 유리엔 금이 갔고 룸미러에는 아버님이 머리를 부딪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의식은 없었습니다. 김씨를 후송한 119 구급 차량은 21시 36분경 병원에 도착했지만 호흡, 맥박 등 생체 징후가 전혀 없었고 심전도상, 박동도 확인되지 않아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사고 조사가 시작됐는데 약간의 의문점이 발견됐습니다. 칠보 삼거리는 주변에 논밭이 보이고 차량도 드문 곳이었고 좌회전 차량을 피할 수 없는 1차로가 아닌 2차로의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승용차의 경우에는 뒷범퍼 부분만이 파손이 됐고 뒤에서 추돌한 SUV 차량도 앞범퍼 부분이 파손이 됐는데 차량 내부의 대시보드 등에서는 파손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내부가 사고 차량치고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교통사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 따른 단순 사망사고로 처리됐습니다. 사망한 김씨의 사체 역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유족에게 인도됐습니다. 성탄절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던 김씨의 가족들. 슬픔을 조금이라도 빨리 잊고 싶어서였을까? 절차가 복잡한 장례식보다 바로 화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지 이틀째인 12월 27일 김씨는 화장됐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며칠 후인 2001년 1월 경찰서에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숨진 김씨의 부인 백씨와 피해 승용차 운전자가 내연관계입니다.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가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 식탁 위에 제주 한 그릇, 제주 해녀밥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2006년에 그 성탄절에 발생한 의문사 사건입니다. 당시 또 의문이 제기가 됐었지만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좀 오래 걸린 사건인데요. 왜 그런지는 또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좌회전 차선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앞에 소나타 차량이 있었고요. 뒤에 SUV 차량 산타페입니다. 뒤에서 이제 말 그대로 추돌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 씨가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좀 파악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상한 상황이 없을까요? 이 사건 자체는 추돌입니다. 추돌. 네. 추돌인데 말하자면은 이 추돌인 상황에서 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네. 거의 즉사된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참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면 충돌이라고 하면 네. 사실 가능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면 충돌이 아닌 다른 차의 뒤를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사망까지, 그것도 뭔가 뭐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그 만사간의 사건 같은 네.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다가 오른쪽을 트럭 쪽에 받아서 오른쪽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완전히 그쪽이 찌그러져 가지고 근데 거기는 네. 그거는 뭐냐면 네. 갓길에 정차해 있는 화물차의 뒤에 화물 뒤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봉고차니까 네. 그쪽만 박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의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면 사실 오른쪽만 우그러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그냥 앞범퍼가 같이 박았는데 운전자는 멀쩡하고 뒤에도 멀쩡한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즉사했다라는 거잖아요. 추돌을 하는데 네. 이렇게 추돌은 그러면 이제 왼 좌회전을 탁 틀어갖고 조수석만 받게 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거의 유턴식으로 거의 돌아야 그렇죠. 되는데요. 삥 돌아야 되는데. 네. 근데 뒤에서 박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였었는데 실제로는 일종의 거기서 즉사한 형태라고. 글쎄 이건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이 사건에서는 핵심적으로 의문사다. 네. 당시 이제 표면적인 갈등 상황은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약간 좀 일도 당시에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일용직을 하다가 3개월 전부터 아예 무직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여자친구 임신권으로 그 산부인과 병문안을 갔다가 왔었다. 아버지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다. 이런 갈등 상황은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런 뭐 어떤 범행을 그것 때문에 뭐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긴 뭐 좀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가족이 별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다. 근데 하필 또 그날인 것도 공교롭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그날이고 이게 지금 너무 좀 속도의 문제. 그러니까 속도 그렇게 빠를 수 없는 구조상 도로 구조상 도로 구조도 그렇고. 네. 근데 보통 이 정도라면 80이 정도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사실 위험할 수 있죠. 뭐 뒤에 추돌아도. 네. 그럼 왜냐하면 이게 튕겨져 나가거든요. 차량 내부는 사고 차량치고 깨끗했다. 보통 이제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네. 안전벨트를 안 한 사람이 튕겨져 갖고 앞을 치어서 왔다 갔다 하거나 네. 그리고 앞에 탄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목이 네. 이렇게 갑자기 탁 하면 앞쪽으로 딱 갔다가 앞으로 갔을 것 같지만 사실 뒤로 갑니다. 경추가 뒤로 꺾이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앞에 해서 뒤로 탁 해버려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뒤에 머리 받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지. 지병이 있었다? 지병이 있는 것도 지병 아닌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형태가 하여튼 고민이 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사고를 낸 사람은 아들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교특법에서 아마 처벌을 받을 거예요.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왜 빠르게 화장을 하죠? 이것도 사실 뭐 네. 모든 게 의문입니다. 이게 사실 좀 되게 묘한 상황인데도 어떤 조사 없이 부검도 없고 조사도 없고 바로 인도되고 바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쓱쓱쓱.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아무리 2006년이라 하더라도 아마 이게 보험 범죄에 관련된 분이 제정되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쨌든 그랬다 하더라도 아니 아버지 그것도 뭐냐면 시청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이 돌아가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 자정도 안 하고 그냥 쓱 화장을 해버려요. 누가 봐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네. 그러는 차에 이제 의문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고요. 이 전화는 사고 차량의 남자, 그리고 가해 차량의 엄마, 백 씨, 이 두 사람이 앞선 차량과 뒤 차량의 내연 관계 서로 짜고 치는 사고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제보 전화. 하지만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부인 백 씨의 통화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2006년 11월 1일 무렵부터 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06년 12월 25일까지 아내 백 씨는 최 씨의 집이나 휴대전화로 수십 회 이상 전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내 백 씨가 수십 회 전화를 걸었던 최 씨는 사고 당시 앞 승용차의 운전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여긴 경찰은 두 사람을 소환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동네 사람이니까 통화를 몇 번 할 일이 있었죠. 우연히 아는 사람이랑 사고가 난 것뿐이에요. 이 동네가 좁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고의 사고를 낸 보험 사기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통화했다는 이유로 전부 다 내연 관계고 보험 사기로 공모하나요? 심증은 가지만 통화 기록 외에는 공모의 증거가 없는 상황.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결국 사건 수사는 2007년 10월 내사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부인 백 씨는 남편 김 씨의 사망 보험금과 공무원 퇴직금 등으로 7억 2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심쩍었던 이 사건은 광역수사대로 이첩됐고 광역수사대 수사팀은 숨진 김 씨의 사체 사진에서 몇몇 석연치 않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수석 대시보드 등에서 숨진 김 씨의 생체 조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교통사고 1시간 반 뒤에 촬영된 김 씨의 사체 사진에서 사망 3시간 뒤쯤에 나타나는 수준의 시반이 발생한 점 등이 수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외상이 없더라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추 손상이나 경추부 골절이 발생하면 사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김 씨 아들의 SUV 차량에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가 있어 경추 손상이나 경추부 골절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소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UV 차량에는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사고사가 아닌 타살이라는 확신을 가진 경찰은 관련 기관에 과학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추돌 당시 SUV 속도는 37.6km로 추정됐습니다. 사람이 숨지기엔 다소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노면에 흔적을 남기는데 이 사고 직후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는 노면에 스키드마크 등 발생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가족들이 병문안을 간 전주시 소재의 병원에서 정읍시에 있던 유족들의 주거지까지 돌아오는 경로상 7보 3거리를 지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보 전화의 내용은 앞에 있던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 남성 최 씨, 그 다음에 뒷 차량에 앉아있던 아내 백 씨가 내연 관계였다는 제보 전화가 있었고요. 누가 제보를 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요. 10며칠 만에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끝는 뭐 밝혀졌다는 얘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그 거기서 네. 단순 뭐 교통사고예요. 네. 근데 물론 사망이 있었죠. 그러면 그 사고가 난 사람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죠? 누가 어떻게 알죠? 네.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경찰이나 아니면 보험사나. 근데 보험사도 어떻게 내연관계인 걸 알아요? 이것까지는 좀 어렵죠. 그래서 네. 사실은 전 이 사건에 이걸 보면서 요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내사 종결을 해버렸어요. 네. 말하자면 2007년 10월에 이게 발생한 게 6년 2006년이죠. 크리스마스죠. 1년 정도 하다가 종결했어요. 근데 1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둘이 내연관계입니다. 라고 하면은 수사를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을 비교해 보면 진짜 이렇게 됐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탐문하거나 네. 아니면은 거기 이제 이 기록이 뜬 부분에 있어서의 동선 확인한 등 CCTV 같은 네. 거라든가 동선 확인 그걸 한 건가요?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대요. 네. 아니 증거가 없네요. 증거를 안 찾은 거잖아요. 네. 열심히 안 찾아진 네. 그리고 느낌이네요. 내서 종결을 해버렸어요. 네. 이게 아시다시피 요 바로 전에 뭐 여러 가지 보험 사건도 많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제보와 내사 종결 굉장히 이상한 게. 그러니까 내 경찰 내부에 누군가가 제보를 했나? 아니면 이게 뭔가 네.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건 경찰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이건 징계도 받아야 되고 네. 굉장히 이거는 심각하게 처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추정되는 상황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경찰 내부에 있는 누군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 왜 여기서 뭔가 제보가 들어왔고 뭐 이런 거냐면은 이런 경우는 진짜 우리가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가 실제로 현실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덮으려고 그러는 걸 뭐.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둘 관계는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안 됐고 지금 이제 SUV 차량을 보면요. 조수석에 2군데, 앞유리에 2군데, 운전석에 전면 유리 1군데 이렇게 유리 깨짐이 있지만 그 파손된 부위에는 혈흔이나 모발, 생체 조직이 껴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꽝 부딪히면 사람의 몸이 갔다가 여길 네. 흔적이나 여기 피부나 모발이 유리에 묻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어백이 안 터졌어요. 예, 안 터졌다 네. 하는 가정. 그러니까 네. 안 터졌으니까. 네. 근데 그게 박혀 있지 않았고요. 네. 또 스키드 마크도 당시에 이게 없었고 또 특히나 이게 이 도로를 거쳐서 집으로 가야 할 아무 그렇죠. 이유 없는 동선으로 지금 이유 없는 동선이고 하필 거기 앞에 내연남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의 차가 서 있고. 서 있고. 네. 근데 가장 문제는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동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제동 안 해서 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동 안 해서 꽝 했는데 네. 정작 돌아가신 분의 어떤 생체 그것은 유리에 없다. 그러면은 이분은 왜 돌아가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검이나 이제 시신 관련 물론 이제 부검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사진 관련돼서 의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밤 10시 33분경 촬영한 피해자 사체 사진에 의하면 안면부에 코 부위까지 뚜렷한 우열이 있고 탑승자가 전면 유리에 충격할 경우 얼굴에 잘게 부서진 안전 유리의 형태가 그대로 인상되어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게 찍힌다는 거예요. 네. 주사위 손상이라고. 피해자의 얼굴에는 이러한 손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등 부위에 이미 시반이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피해자 이마 중앙 상단 부분에 표피성 박탈성 상처가 보이긴 하나 위 상처 부위에 출혈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하복부나 다리 부위에도 충돌로 인해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일 의심되는 건 뭐냐면 시반이에요. 등에. 예, 시반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간이 3시간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9시니까 10시에는 이걸 9시에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네. 10시에는 10시 반에 찍은 사진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고 가장 문제가 우열이에요. 얼굴 우열. 예. 우열이라는 건 목을 졸렸다. 해갖고 숨을 못 쉬어갖고 네. 이거거든요. 터졌다 핏줄이 얼굴에. 그렇죠. 네. 지금 이 교통사고에서 우열이 나타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전띠가 목을 뭐 졸고 네.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그것도 뭐 네. 짧은 그뭐 네. 그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명확히 이미 돌아가신 사체 상태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충분히 이상한 상황이고요. 전혀 뭐 당시 수사가 안 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진짜 이 앞서서의 최 씨와 백 씨가 어떤 설계 끝에 남편을 사망보험금 노리고 살해를 한 것인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처음 걸려온 제보 전화를 떠올리고 숨진 김 씨의 금융거래 및 보험 관련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2005년부터 남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공무원인 김 씨 월급이 실수령액 260만 원이었는데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18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익명의 제보처럼 두 사람이 내연관계로 사망보험금을 노린 것일까? 수사팀은 아내 백 씨의 주변을 탐문했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숨진 김 씨랑 아내 백 씨랑 사실상 별거 생활을 했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경찰은 숨진 김 씨 아내 백 씨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 씨를 소환했습니다. 수사관이 통화 내역을 근거로 내연관계가 아니냐 추궁하자 최 씨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대답했던 백 씨의 진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2006년 여름병 복권을 하면서 복권방에서 알게 됐어요. 여러 번 마주쳐서 전화 빌려주기도 했어요. 백 씨는 최 씨의 모친의 병문안도 함께 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최 씨의 소환 차례. 하지만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적했지만 행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그 후 무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최 씨.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2009년 11월 23일 최 씨는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교통사고는 백 씨가 제안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교통사고 났을 당시에 김 씨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저는 살인 행위에는 관여를 안 했다고요. 최 씨는 백 씨로부터 남편을 살해한 뒤 보험금과 퇴직금을 나눠 갖자라는 제안을 받았고 형편이 궁한 나머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날 차를 몰았던 둘째 아들. 그는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죄명은 뇌물공여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2007년 5월 21일경 및 2007년 7월 10일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위 범죄 사실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소환 조사를 하려던 시점에서 둘째 아들은 호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네, 보험금이 이제 2006년 사건입니다. 2005년부터 14개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게 보험금이 180만 원 정도 고액입니다. 남편 월급이 260만 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돈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 낸 거죠?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어요. 14개를. 근데 본인이 이걸 다 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이제 어떻게 냈는가가 내역이 나올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이 돈을 어느 지점에서 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냈는지 계좌 이체를 한 건지 사실은 그 수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건 이상한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2007년 수사 때 이게 없었다라는 거고 지금 광역수사대로 넘어와서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뒤로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계좌라고 하는 거는 찍히잖아요. 근데 그거랑 관련돼서 의심되는 게 지금 아들이 1년 징역 선고를 받은 것이 뇌물공여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 사건이 다 이상한 것은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둘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타살된 상태에서 교통사고 위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도 굉장히 계획적 살인이에요. 네. 또 뒤에 사실 그걸 의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아들의 이 범죄예요. 지금 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누구한테 이 담당 경찰관에 뇌물을 2번이나 줬어요. 그러면 이 받은 놈도 역시 처벌이 됐겠죠? 받은 놈이 혼자 받았어요? 그럼 이 받은 놈은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게 없잖아요, 이게. 근데 네. 수사한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왜? 지금 뭐냐면 관련자가 한 번 도망갔어요. 또 아들은 어때요? 해외로 갔습니다. 또 도망갔어요. 네. 저는 한 가지 더 의문이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보험 사기라고 그 범죄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그림이 설계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다가 뭐 도로에 부딪힌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앞에 누군가를 세워놓고 게다가 내연남이고 그 사람의 뒤를 박는 방법으로 이거를 설계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저거 했었잖아요. 강원도에서 군인이 자기 부인을 죽여서 거기 네, 실어놓고 벽에 네, 추돌한 거요. 그렇게 하긴 참 힘들어요. 왜냐? 이게 분명히 그냥 운전 미숙이 되는데 벽에 갖다 박는 것보다 네. 가장 일반적인 거는 그냥 우리가 또 전차 저지선 같은데 박은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나의 운전 미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운전자의. 근데 어떤 차와 교통사고가 나버리면 가해자 피해자 관계가 돼버려요. 네. 그러면은 이게 보험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런 것이 유리함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필 네. 추돌이라든지 정면 충돌이라고 하면은 더 의심을 안 받았을 텐데. 네. 근데 그거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박았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멀쩡하면 굉장한 의심을 사지만 그렇죠. 교통사고 상황 속에서 누군가 죽었다면 가해자 좀 더 피해자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온다. 그렇죠. 네. 근데 자연스러운 그림을 하기에는
사실 좀 미숙하게 한 거죠. 세부 사항을 들어가 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네. 그럼 정면 충돌을 하게 해야죠. 네. 그럼 근데 문제는 그럼 정면 충돌을 하게 하면 변수가 생겨요. 다른 쪽 사람 다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추돌은 그렇지 않죠.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부딪혀 빵 이거죠. 그러니까 왜 얘들이 이렇게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심지어 무서워서 40km도 못 밟았어요. 30km, 그렇죠. 37km로 막았죠. 자, 어딘가 좀 다 이상하고 예. 의혹이 있고 심지어 물증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들은 해외에 있고요. 범죄가 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최 씨와 백 씨는 2006년 9월 정읍의 한 스포츠 토토방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보름 전인 12월 10일 백 씨는 최 씨에게 위장 교통사고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씨가 저보러 자기 둘째 아들하고 이미 이야기를 다 해뒀다. 뒤에서 교통사고를 낼 테니까 서 있기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숨진 김 씨를 살해하려던 시도가 몇 차례 더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사고 나기 전날에 백 씨가 연락이 와서 그 아들이랑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언제 내려올 거냐? 네가 내려와야 실행에 옮길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복분자를 좋아하니 이 복분자 약을 타서 먹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009년 11월 최 씨의 진술을 근거로 경찰은 백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 검거 후에도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백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유치장에선 손목을 물어뜯어 벽에 나는 억울하다라는 문구를 쓰며 자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인 혐의를 제외한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최 씨는 징역 1년, 백 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4일 뇌물 공여죄로 수감 후 호주로 도주했던 둘째 아들이 호주에서 추방되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백 씨는 다시 살인 혐의로, 둘째 아들은 존속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백 씨는 범행을 갑자기 시인했습니다. 정읍에서 칠보러 가던 중에 길가에 있는 한 슈퍼 앞에 차를 세운 뒤 노란색 수면제를 입으로 녹여서 커피에 타고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차로 뒤따라온 최 씨가 목을 조르고 비닐봉지를 씌워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2심에 이르러 범행 장소와 수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백 씨. 그녀는 갑자기 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일까? 지금까지 진실을 숨겨온 건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까지도 엄마를 믿으라며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잡혀오고 1심에서 아들의 존속 살해 혐의가 인정되자 진술을 뒤바꾼 것입니다. 백 씨는 아들은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범행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아들에게 아빠와 할 말이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해 차에서 내리게 했으며 아들이 차에서 내린 사이 차량을 뒤따라온 최 씨와 함께 남편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이후에 어머니로부터 최 씨와 공모를 해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은 진실일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최 씨는 이제 공궁에서 범행에 참여했다. 이제 만난 것은 한 3달 정도 전에 만났고, 사실 이게 최 씨의 폰을 백 씨가 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폰으로 이제 통화를 한 내용도 좀 나오고요. 백 씨가 주도해서 네. 최 씨는 따라간 거다. 네. 백 씨 모든 범죄는 백 씨가 다 주도했다. 최 씨의 얘기입니다. 네. 최 씨 결국은 아들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 이런 거잖아요. 네. 내가 알아서 그 전에 이 인간 복분자를 먹였는데 안 죽네. 이런 거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 아들이 호주에 있다는 거예요. 네. 기소 중지 상태. 예를 들면 수사 참고인 중지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송환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아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뭘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소한 사람들은 뭘 했냐면 살인은 빼고 보험 사기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5년 처음에 받았었죠. 네. 그래서 이 뒤에 논란이 된 거는 불사부재리 아니냐. 이게 2번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앞에 초기 내사도 그렇고 광역팀의 수사도 그렇고 이 수사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뭐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지금 거기서 추방됐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확인이 안 되지만 2014년에 들어왔고 그때서야 이제 살인죄,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소는 살인죄로 기소는 안 했으니까 네. 살인죄와 존속살인죄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이 진행되는데 1심에서는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가 아들은 관련 없다라면서 이제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진술 좀 바꿔요. 그건 명확하죠. 네. 왜냐하면 사실 아들과 자기가 같이 공모해 갖고 남편을 죽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형량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자기는 내연남과 이러 해갖고 그러면 비난하기 좋잖아요. 남편이 뭐 이래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거기에 내연남 끌어들인 거는 그렇게 된 거고 아들은 그냥 뭐 자기를 도와준 걸 했다. 그러면 단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형량도 문제가 있지만 좀 궁금한 부분이 이제 동기입니다. 이게 사실 2005년부터 돈을 부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그 돈이 어디서 출처도 그렇죠. 알기 힘든 그 돈을 부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운 계획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최 씨라는 인물을 만나가지고 핸드폰을 사주면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3달 뒤엔 본격적으로 가담을 그렇죠. 시키는 네. 그 판을 어떤 백 씨가 그린 것 같긴 하지만 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백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남편과 사이도 멀어졌고 별거하고 돈이라도 울고내야겠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아들은 사실 참여를 왜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친부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확히 수사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애초에 이 아들의 어떤 범행 가담 상황에 대한 수사가 사실 안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근데 걔는 왜 아들은 왜 뇌물을 줬을까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도한 것도 아닌데 이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네. 사건 수사부터 전 재판까지도 이상해요. 사건 수사부터 이 과정까지 넘어오는 과정이 네. 거기다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량이 또 너무나 턱없이 너무 낮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 전체의 시작부터 끝점에서 이 사건의 진실은 뭘까요? 네.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베프로님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야? 베프로님 뱃살이 사라졌다고요.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혼조 재개 없어. 네?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이 아니라 비건식으로 건강을 담은 이 제주 해녀 밥상을 보라고. 취나무, 톳, 표고버섯, 호박, 당근 100% 제주산 재료만 담겨있네요. 밥할 때 얹고 취사 버튼 누르면 끝. 양념장 넣고 쓱쓱 비비면 와 속도 편하고 건강해지는 이 기분. 자 사라진 배 내 복근을 보라고.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배송 메시지에 크라임이라고 적으면 사은품을 주니 놓치지 말라고. 감싸 제주 해녀 밥상 먹으러 도루멍 갑서. 해녀 밥상으로 건강한 한 끼 얼마나 좋을까. 크라임은 내 식탁 위에 제주 한 그릇 제주 해녀 밥상과 함께합니다. 네, 1심 재판부는 119 구급대 도착 당시 생체 징후가 전혀 없었고 당시 촬영된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이 이미 사망 몇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유죄의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백 씨 모자에 대해서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모자 둘 다 1심 판결에 형량이 높다라고 불복해서 항소를 합니다. 아들 김 씨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 일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백 씨가 재판 도중에 갑자기 남편을 죽인 건 맞지만 아들이 아닌 내연남과 공모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들은 관련 없다라고 갑자기 주장을 바꿉니다. 2심 재판부는 아들 김 씨의 주장과 백 씨의 세 주장 모두 믿기 어렵다면서 1심과 같이 존속 살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요. 다만 양형의 경우에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면서 백 씨에게 징역 15년, 아들 김 씨에게 보험 사기죄까지 해서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됩니다. 자기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그 사람이 네. 살인 중에서도 형량이 가장 낮은 최소 형량이죠. 10년에서 그러니까 네, 거의. 이거는 가해자의 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가족이죠. 가족이기도 해요. 네.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와서 그리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보험과 합쳐져 갖고 22년인 거지. 네. 실제로 살인에 대한 생각해 보시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예? 아버지를 자기 돈 때문에요? 엄마랑 그쵸. 뭐 아버지가 자기를 말하자면 무슨 학대를 해갖고 아니 뭐 무슨 뭐 이렇게 예? 나쁜 짓을 해갖고 그런 것도 아니 원한이 있던 것도 아니야. 네. 단순히 돈 때문에 지 아버지를 죽였어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나오는 게 도대체 이 과정에서 뇌물 받아 처먹은 경찰을 모으며 이따위로 수사해갖고 한 놈은 저기 도망가게 하고 하나는 또 호주로 다르게 하고 해서 실제로 2006년도 사건이 2014년도 8년이나 지났어요. 그럼 이 관련된 경찰들에 대한 감찰이나 처벌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그것도 나왔어야 돼요. 자, 뭐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형량 아내는 15년, 아들은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무려 10년 만에 난 재판 판결이고요. 사건 이후에 뭐 말 그대로 이게 해소가 안 된 사건이라서 그렇죠. 찜찜해요. 네, 뭐가 지금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돈을 넣어서 모자가 합세해서 뭐 버렸다 이 정도의 그냥 테두리만 좀 있는 그러니까. 그림입니다. 네. 큰 그림은 그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외에 옆에 또 다른 어떤 그림이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장 핵심은 그 제보 전화를 건 사람이겠네요. 네. 제보 전화. 자, 뭐 찜찜하지만 사건은 뭐 재판이 종결이 됐고요. 더 이상 일사부지리 때문에 정의를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